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15.6%, 4년 전 총선 사전투표 첫날보다 3.5%포인트 높았는데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을지로, 아파트와 회사가 함께 있는 서울 상암동, 출장이나 여행을 앞두고 수속이 분주한 인천공항 출국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모두가 먼저 한 표를 찍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 투표소 개소하자마자 일찍 와서 했습니다. 한 표가 중이 새는 거요. 한 표 갖고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근데 꼭 찍어야 해요. 사전투표 제도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일에 주거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다 보니 굳이 본투표를 기다리지 않을 만큼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가깝고 편하고 이미 좀 어디 찍을지 결정 다 됐고. 선거일이 아무래도 좀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휴일에 맞춰서 좀 휴가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들이 몰리면서 이곳 주민센터 입구 바깥에서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오후 2시 기준 투표율은 이미 지난 4년 전 총선 사전투표 첫날 같은 시각보다 2.3%포인트 높았습니다. 진짜 물가 좀 안정되고 좀 그랬으면 집도 구하기가 어려웠고 걱정하지 않게 좀 상식적인 선에서 나라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지금 정부가 하는 것 때문에 진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딸 그 사업자 대출해가지고 그거 국민들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될 일입니다. 오후 6시 마감 기준으로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5.6%, 지난 총선 12.1%에 비해 3.5%포인트 높아 총선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총선보다 관심도가 높은 2년 전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7.6%였습니다. 4년 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종 투표율은 66.2%였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40.3%가 사전투표 기간 이틀간 투표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신촌의 이화여대 앞 투표소를 찾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대상 성상납 발언을 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한 건데요. 민주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들의 공천을 유지하며 끝까지 비호하고 있다면서 그 오만함을 심판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화여대 앞에 있는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 소상공인 공약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정말 역대급 혐오 후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준혁 후보를 그대로 끝까지 비호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예 김준혁 후보가 출마한 수원정 지역구에서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와 같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준혁, 양문석 후보 공천을 유지하는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명행사 공천을 통해 친명 패권을 관철한 이상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이재명 의회 독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격전지 유세를 이어간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고 나라를 지킨다며 이번 선거를 선량한 시민과 범죄자의 대결로 규정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기고만장해져서 그분은 감옥 가기 직전인 사람입니다. 자기 죄 짓고 누명을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 졌다는 거 알아요. 금투세 폐지와 김포 서울 편입 등 민생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하면 이긴다며 지지층을 향해 사전투표를 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남들은 3일 동안 싸우는데 우리 하루 동안 싸우잖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사전투표에서 오늘 내일 승부를 끝내버려야 합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한동훈 위원장은 영남을 찾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와 함께 대구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이른바 이틀막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또 경합지역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수도 있다. 악어의 눈물에 동정을 보내선 안 된다며 지지층의 적극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있는 대전에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던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끌려나간 이른바 이틀막 사건을 부각시켰습니다. 이틀막 당한 카이스트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과 충청 지역이 한반도 정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객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평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합 지역으로 분석한 50곳에서 60곳의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몸을 낮추고 권력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악어의 눈물에 동정을 보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투표율 65%를 목표로 삼은 민주당은 사전투표로 국민과 싸우는 오만한 대통령, 민생을 외면한 정부 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찾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투표해야 바꿀 수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지금은 현 정부를 좀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해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조사 하루 만에 양문석 후보 딸의 부당대출을 발표한 금감원을 겨냥해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 선거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내일 서울 등 수도권 접전 지역을 잇따라 찾아 투표 참여를 거듭 당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거대 양당을 견제할 대안 세력임을 강조해온 군소 정당들도 사전투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각 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장소를 찾아 투표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선대위원장은 광주까지 찾아가 투표하는 모습으로 절박함을 보이면서 진보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고는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마포와 홍대 인근에서 20, 30대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검증된 노동자 후보, 농민 후보, 그리고 풀뿌리 정치인 후보, 그런 후보들로만 가득 찬 녹색정의당에게 한 번만 관심을. 새로운 미래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지역구인 광주와 세종에서 투표했고 당 지도부는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대전을 찾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당으로 정권을 심판하자며 대안 세력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대 야당 민주당. 과연 오늘날 그만큼 정의롭고 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출마한 지역구인 경기 화성에서 투표한 뒤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파죽지세로 지금 동탄에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의 마음이 모이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승리를 통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부탁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 첫날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장소를 택했다라는 걸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산에서 투표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정권 심판 구호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신항 부두 개장식 참석차 경남 창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부산의 투표장을 찾은 건데 민주당은 대통령이 일부러 격전지 부산에서 직접 투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도 개장식 참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에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부산의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부산항시랑 칠부도 개장식에 참석해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 격전지를 돌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부족해 격전지인 부산에 직접 내려가 사전 투표를 했다고 논평했고, 대통령실은 예정된 지역 일정에 따른 것이었다며 관건 선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재작년 9월 부산항시랑 육부도 개장식 행사에는 해수부 차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논란이 있었던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를 방문해선 병동 신축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자들이 부산대병원 권역 외상센터 같은 지역의 최고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았다고 윤 대통령이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사전투표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은 부산 유세에 앞서 사전투표에 나설 때도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앞두고 허위 경력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던 김 여사가 외부 노출을 자제하던 때였습니다. 김 여사는 재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대통령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넉 달째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투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솔입니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 중에서도 유난히 주목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선 관록의 중진과 정치 신인이 맞붙은 서울 동작을 지역구도 그중 하나인데요. 여야 모두 단순한 한석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찾아 분석해봤습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이곳 서울 동작을은 보수 텃밭인 강남 3구와 야권 지지세가 강한 남서부 3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선 6번의 총선에서 여야가 3번씩 승패를 나눠 가졌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경찰국 신설을 주도적으로 반대하다 경찰을 떠난 전 경찰 간부,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경찰국 사태에 대해서 저희 용기를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정권 심판의 적임자라는 판단으로. 상대는 이 지역에서만 2번 당선된 4선의 중진이자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입니다. 여당에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의 기대감 역시 후보의 강점과 지지 성향에 따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다 이제 복지시설이나 그 한부모 가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많이 이 흑수동이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여당에 대한 좀 견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이제 야당 쪽을 지지하는 편이 더 많은 것 같다. 유명 정치인의 맞상대로 신인을 내세운 민주당은 선거 전 초반부터 화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려 6번 지원 유세에 나서 전국에서 가장 자주 찾은 곳이 됐습니다. 동작을해서 이 나라 운명이 결정난다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원격 유세를 하며 여론조사상 이겼다 졌다 하는데 열세 지역인 건 맞다고 절박감을 호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동작을을 찾아 막판 추격을 뿌리치려는 나 후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가 동작의 3번째 왔는데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청년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지 않게 여러분이 나눠주십시오. 선거 전 초반 큰 격차를 나타냈던 두 후보의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끝까지는 저는 알 수 없다고 봐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박빙 지역구로 분류하며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의 한강벨트 텃밭이 경계를 이루는 동작을을 손에 넣는 쪽이
서울의 판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느닷없이 대파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투표소에 보낸 공지를 통해 대파를 갖고 투표하러 온 유권자는 대파를 밖에 보관한 뒤에 투표소로 들여보내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행위로 본 건데 선관위가 과잉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공지를 각 투표소에 보냈습니다. 선관위의 갑작스런 대파 공지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대파가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의 항의 표시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는 게 가능하냐는 문의에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고 안내한 뒤 이런 내용을 투표관리관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에 완장, 흉장 등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선관위가 대파를 소지하는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본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으로 보입니다. 저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SNS에 포스터를 올려서 투표에 참여할 때는 대파를 반드시 밖에 두고 와야 한다는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해도 가능하다며 선관위 지침을 풍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본연의 책무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축제를 코미디로 만들려는 것이냐, 장본 김에 대파 들고 투표소도 못 가는 게 대한민국 맞느냐, 정부 여당이 대파 가격 갖고 국민 눈을 속이는 건 좋지만 선관위까지 파틀막해서야 되느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흉기가 아닌 물품을 제한한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면서 대파가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대만에선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째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는 사망자 2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공원 안에 아직도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립돼 있는 상황이라서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경 특파원이 피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사태가 핥히고 간 산림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고 토사와 바위는 도로를 집어삼켰습니다. 이쪽은 대만 북쪽 타이베이로 향하는 9번 국도의 길목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바위와 토사가 건물 2, 3층 높이까지 높게 쌓였습니다. 이 일대 산 비탈에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이쪽 도로가 아예 꽉 막혀버린 겁니다. 도로 복구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지만 주요 도로 12곳, 300여 킬로미터 구간의 차량 통행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산사태 여파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타이루거 국립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산책로를 덮친 대리석 안반 아래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견되자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 지역 대표 관광지인 타이루거 공원의 입구입니다. 이 주변에 떨어진 바위와 토사들이 산사태 피해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원 안에 꼼짝없이 갇힌 600여 명의 관광객과 공원 직원들은 초조하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리는 구조대원들의 노력으로 반가운 구조 소식도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공원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 임시 텐트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직격탄을 맞은 화롄 시내에서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건물 철거 작업이 종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981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건물이 노후돼 지진 피해가 더 컸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철근을 드러낼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이곳은 인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붕괴로 주민 1명이 숨진 천왕성 건물 앞에서는 위령제를 실시한 뒤 건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건물 피해를 막는 보강 공사를 시작으로 건물 철거를 끝내기까지 수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저희는 지금 건물로부터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중장비를 투입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숨진 사망자는 12명, 10여 명은 여전히 생사조차 불분명합니다.
대만 화롄현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 그러면 대만 지진 피해 현장에 나가 있는 이유경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자, 이 특파원 지금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타이루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된 구조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방과 의료진 그리고 군이 모여서 600여 명의 고립 인원들을 구조하고 있는데요. 중상자들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직접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조금 전 공원에서 구조된 관광객 한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흘간의 고립 생활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But the moment the earthquake just suddenly happened, the driver tell us, not today. 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추가로 사망자가 나왔다고 언급을 했는데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2명으로 어제보다 2명 더 늘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해발 2,000m 높이의 대리석 안반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평소에도 낙석 사고가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2명도 산책로를 걷다가 낙석에 깔려 숨졌는데요. 소방당국은 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가 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전체 부상자도 하루 사이 1,12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지금도 현장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일 비가 내리는 데다 여진이 계속되면서 구조 수색 작업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반이 약해진 데다 추가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일간 발생한 여진은 5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저희 MBC 취재진이 이곳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진동을 수차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규모 5.3의 여진으로 침대가 흔들려서 저도 밤에 급히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관시설 복구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열차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 전기와 수도도 대부분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TSMC는 알려진 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와서 현지에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만 타이루거 국립공원에서 MBC 뉴스 유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가 뛰었고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도 높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적자가 이어지던 반도체 부문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최근 AI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 호황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고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10배 넘게 늘어난 그야말로 깜짝 실적입니다. 1분기 매출도 71조 원으로 5분기 만에 70조 원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작년 한 해 14조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올해 흑자로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생산량이 감소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 AI 개발 열풍으로 디램과 낸드 플래시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그 데이터 센터의 서버 투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나 디램의 수요가 많아졌고요. 여기에 AI 칩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즉 HBM 수요가 향후 급증할 걸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장밋빛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금 수요는 수요에 비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만들면 다 팔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삼성전자는 올해 초 디램 칩을 12단까지 쌓는 HM 개발에 성공했고 하반기엔 AI 칩 설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HBM 시장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도 5조 2천억 원을 들여 미국에 HBM 전용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공룡 마이크론도 차세대 HBM 생산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의 만남을 두고 정부는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성과 없는 대화였다, 이런 비판과 함께 큰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당장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과 전공희 대표의 만남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조금 다릅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2시간 넘게 전공희 입장을 들어주었는데 완고하게 증언 백지화만 주장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또 전공희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까지 냈는데도 전공희 대표는 오히려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만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계의 실망감도 커 보입니다. 서울의 한 사직 전공의는 면담 후 별도 공지가 없어 실망스럽다며 박단 대표가 SNS에 낸 입장으로 비난받는 건 전공의들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전공희 대표가 독단적으로 움직였다며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인식차만 확인한 만남이었다고 지적했고, 의사협회는 이대로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공의들도 돌아오지 않고 학생들도 4월 중순 이후면 이제 유급당할 거고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려보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원점으로 돌아온 정부와 의료계 상황에 이제 양측이 치킨 게임을 멈추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든 의사단체든 전향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장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은 환자들일 것 같고요. 충남대 의대를 찾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앞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1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사반대, 결사반대. 대화 없이 갈등을 겪는 이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민간 구호단체 차량 오폭으로 미국인 등 7명이 숨진 사건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랜 맹방 관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민간인 보호 조치를 취하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이스라엘 정책을 수정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낸 건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선 즉각적인 휴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 민간인 오폭 사건이 또 발생한 것에 경노한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마친 직후 미국 정부는 작심한 듯 대이스라엘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Look, I'll just say this. If we don't see the changes that we need to see, there'll be changes in our own policy. 작년 10월 가자 전쟁이 시작한 이후 나라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철저히 이스라엘 편에 서 있던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겁니다. 여기에다 그렇게 반대하던 즉각 휴전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He underscored that an immediate ceasefire is essential to stabilize and improve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왜 오늘에야 이런 결심을 했는지에 대해 백악관은 지난 1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에서 활동하던 국제 구호단체 차량을 공습해 미국인 등 활동가 7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을 자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was certainly shaken by the attack on the WCK convoy and the aid workers. The president felt strongly that it was time to talk to. 민간인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몇 시간 또는 며칠 내라는 시한까지 못 박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섬뜩한 경고에 이스라엘은 즉각 가자 지군의 구호품 반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미국은 결과로 증명하라면서 일단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당장 무기 지원부터 중단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요즘 식재료 값이 오르다 보니 음식점들도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외식업계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로봇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데
최근에는 이 로봇의 역할이 더 다양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대신 음식점 일자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 인근의 한 고깃집. 사람이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팔 달린 로봇이 직접 철판에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로봇이 굽는 거를 직접 봤는데 그것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이제 스스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사실 좀 많이 태워 먹어요. 잘 못 구워가지고. 근데 로봇이 해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믿음이 간다고 해야 되나? 로봇 4대를 렌털로 운영하면서 고기 굽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인건비도 절감되면서 삼겹살 150g 값을 13,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동안 제가 다른 데에 가서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한 명의 인건비가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밥솥처럼 생긴 로봇이 파스타 면을 버무리고 팔 달린 로봇이 튀김기에서 잘 익은 닭을 꺼냅니다. 이 파스타 전문점은 로봇이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셰프, 즉 요리사가 따로 없습니다. 인건비 절감에 요리 속도까지 빨라지면서 파스타 한 그릇을 9,900원,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칼과 도마 그리고 화구 이렇게 3가지가 없는데요. 사전에 프랩된 재료를 쓰기 때문에 매장에서 식자재 손질을 하거나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태블릿 PC로 비대면 주문을 받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약 60조 원. 최근 4년간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되게 빨리 대체되고 있어서 뭐 급식이든 외식이든 가정식이든 이런 어떤 푸드테크 분야의 어떤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갈 거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던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 수는 올해 1월과 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제선충병이 남부 지역에서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는 피해 면적이 1년 사이에 4배 이상 늘었는데요. 하지만 방제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소나무 숲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야산입니다. 봄인데도 푸른 기운은커녕 산 전체가 붉게 변했습니다. 소나무들이 제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1년 전 모습과 비교하면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빨갛게 변한 감염목들이 보이는 지역은 2, 3년 안에 이제 완전하게 황폐화될 것이라는 걸 좀 예상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해안가 마을숲은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들은 앙상하게 몸통만 남아있고 곳곳에는 고사한 소나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인접한 경주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천박물관으로 불리는 국립공원 남산지구도 이미 제선충에 뚫렸습니다. 현재 소나무 제선충병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해안 지역과 성주와 고령, 밀양을 잇는 낙동강 주변 지역으로 각각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울진, 금강송, 군락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제선충병은 2017년 최대 피해를 기록한 뒤 감소했는데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지인 경북의 경우 최근 집계된 고사목이 47만 그루를 넘어 1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방제 작업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감염 속도가 워낙 빨라 방제 효과를 체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포항과 안동 등 6개 시군을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방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고사목이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난 이제 감염목들도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 방제 구역인 게 지정이 되었지만 이 확산세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제선충 활동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도 부족했습니다. 장기간에 거친 고온 기간이 건조하면서 철수염 하문수로 같은 매개충이 빨리 우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활동 범위도 넓어졌고 환경단체들은 소나무가 집단 고사한 지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후계림을 조성하는 등
맞춤형 방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산림당국과 지자체들은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해 재선충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 검증입니다. 13명의 사상자와 1,300억 원 넘는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낳은 속초 고성 산불.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산불로는 세 번째, 14년 만에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었죠. 이후 2022년과 지난해 대형 산불이 난 곳 역시 연이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지원은 그 이름처럼 특별했을까요?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는데 누나를 구하려던 50대가 숨을 거뒀고 동해안 산불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주택. 5년이 지난 지금도 폭격을 맞은 듯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당시 산불이 옮겨 붙으면서 철근은 저렇게 휘어 있고 지붕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당시 사용하던 가재 도구도 이렇게 불에 탄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불은 전신주에서 튄 불티가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과 보상을 놓고 벌어진 소송이 이어지면서 철거도 신축도 시작조차 못한 겁니다. 산불로는 세 번째 선포된 특별 재난지역도 주거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주민이 받게 된 혜택은 건강보험료와 전기, 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그중 주택 복구와 관련해서는 당초 책정돼 있던 복구비 외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게 없었습니다. 체감할 정도로 조금 더 그런 게 없고 말만 뻗어나게 하고 고통의 나날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보다 3년 뒤 산불 특별 재난 지역이 된 울진 삼척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 불탄 집을 새로 짓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는가 하는 특별 재난 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어디에 쓰인 건지 2022년 산불 당시 동해시의 복구 예산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568억 원의 예산 중 개별 피해자를 위한 사유시설에 쓰인 건 단 5%뿐. 95%가 긴급 벌채와 조림 사업, 도로 및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에 쓰였습니다. 심지어 강릉시와 고성군은 2019년 산불 당시 관련 예산 43억 원을 산불과는 상관없는 운동시설과 버스 승강장 신축 등에 썼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격이 돼가지고 겉으로 1차적으로 불났고 2차적으로 마음에서 불났고 급기야 2017년 강릉 산불로 집을 잃은 한 이재민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었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든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특별한 지원은 체감할 수 없는 현실. 지금과 같은 시혜성, 일회성 지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무 죄 없는 이재민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잘못이 아니죠. 저희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화가 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죠? 현장 검증 조국현입니다. 총선 공약 검증. 오늘은 각 정당의 양육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아이의 빈곤율이 48%에 달하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공약을 정당들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아이 한 명에 월 20만 원입니다. 그것도 최장 12개월까지입니다. 아이들이 발사해지면 계절마다 다르게 이제 크고 성장해 가는데 20만 원이라는 너무도 또 소수한테 국한되어 있는 적은 금액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나 형편을 심사해서 줍니다. 정부 계획은 우선 이 제도를 아이가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건데 총선을 앞둔 여야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추징하겠다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긴급지원보다 금액도 대상도 늘어납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 원 선지급하고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 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약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대선 때도 있었고 다들 공약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주시는 분들도 없고 거의 지금 한 8년 그 정도 계속 이제 말이 나오고 있다.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총선용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시행돼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피해자들은 반신반의입니다. 어차피 안 줄 사람은 대지급을 해도 안 줘요. 국가에 안 내든 나한테 안 내든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 국가가 대신 준 돈을 나쁜 부모에게서 도로 받아내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당장 법원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겠냐는 겁니다. 재원 부족으로 공전되지 않으려면 결국 지급 강제 방식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데 현재 이 상태로는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하고 나서 받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거, 이게 먼저 강력하게 강화가 돼야겠죠. 홀로 아이를 키우며 10년여 불량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투쟁을 벌여온 김은진 씨는 절박한 사정이 선거철 표몰이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런 법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불만입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 귀화를 하고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왔던 한 알바니아 출생의 남성이 국적을 박탈당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알바니아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27년이나 남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탈옥수였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알바니아 현지 방송의 뉴스 속보. 현지 당국이 쫓고 있던 강도살인 전력의 탈옥수 에르빈 샤히니가 해외에서 붙잡혀 곧 송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현지 매체들도 그가 탈옥했을 당시 수배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7년이나 도피 생활을 해온 그가 붙잡힌 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난 1995년 에르빈 샤히니는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다른 시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21살 나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알바니아에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전 수준의 폭동이 일어났고 그는 이 틈을 타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 명의의 여권을 구한 그는 미국으로 향했다 캐나다로 도피를 이어갔고 탈옥 14년 만인 2011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듬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15년 급기야 혼인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고 아예 정착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남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영화 같은 도주극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 끝에 27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알바니아와 우리나라, 또 그가 거쳐간 여러 나라들이 정보를 공유한 끝에 그의 가짜 신원과 소재를 파악한 겁니다. 23살 때 탈옥한 그는 이제 쉰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체포한 우리 당국은 신속히 그의 국적을 박탈하고 결국 본국인 알바니아로 송환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떠오르는 드라마, 바로 1971년부터 18년 동안 방영됐던 수사반장이죠. 한국형 수사물의 시초였는데요. 탄생 53년 만에 그 전설의 형사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원조 수사반장 배우 최보람 씨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촬영 현장에 임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음악이 시작되면 너도 나도 TV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최고 시청률 70%,
18년 동안 880회 방영. 만날 수 있겠지. 네. 수많은 범죄 실화를 다루며 수사물의 역사를 썼던 국내 최초 TV 수사극 수사반장이 돌아왔습니다. 가자! 레디, 액션! 이번엔 원조보다 10여 년 앞선 1958년. 부끄럽지 않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반장이 되기 전 소도둑 잡는 박영한 형사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원조 박영한이 카리스마 넘치는 반장이었다면 청년 박영한은 패기 넘치는 별종 형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집념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시작이 있었을 것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좌충우돌할 수도 있고. 형사 3인방과 팀을 꾸려나가는 과정도 유쾌하게 그려집니다. 형사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성장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저는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서른의 박 반장을 만나 지천명이 다 돼서야 헤어졌던 84세 노배우는 35년 만에 수사반장 대본을 다시 들고 후배들과 합을 맞췄습니다. 수사반장이 아마 방송 드라마 중에서는 최고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지, 이재훈이가. 과학 수사가 자리 잡기 전 오로지 발로 뛰고 추리에 의존해 범인을 잡던 형사들. 수사반장은 정의는 지켜진다는 믿음, 따뜻한 휴머니즘을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에 존재하는 어떤 히어로물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반세기가 지나 돌아온 이야기가 그때의 추억과 감동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에 출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황선홍 감독과 선수들은 숙적 일본을 꺾고 우승하겠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로 9번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은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목표로 오늘 장도에 올랐습니다. 최종 명단에 포함됐던 셀틱 양현준, 소속팀 차출 거부로 합류가 불발돼 스토크시티 배준호마저 소속팀 상황에 따라 차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황선홍 감독은 K리그 선수들의 경쟁력을 믿는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K리그에서 또 이렇게 검증을 거쳐서 올라오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K리그의 경쟁력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3위 안에 들어야 파리행 티켓을 따낼 수 있고 4위가 되면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선수들의 목표는 우승. 가장 꺾고 싶은 상대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붙을 일본을 꼽았습니다. 특히 2년 전 똑같은 연령별 대회에서 맞붙어 3대0으로 졌던 만큼 단단히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강한 상대였고 아시안게임도 정말 쉽지 않은 경기 했었는데 이겼던 좋은 기억이 있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건 없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팀은 두바이 전지훈련을 마치면 오는 10일 결전지 카타르에 입성한 뒤 17일 새벽 아랍에미리트와 조별리그 1차전을 갖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경기 도중 고의 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박지원과 황대현 선수가 나란히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섰습니다. 두 선수 간 맞대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과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팀킬 논란 속에 원치 않는 관심을 받았던 박지원과 황대헌. 껄끄러운 분위기 속에 대표팀에서 해산했던 두 선수가 보름 만에 나란히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습니다. 경기 전 먼저 몸을 푼 박지원이 훈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황대헌과 잠시 마주치는 장면이 나왔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준결승까지는 각각 조 1위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충돌 논란으로 인한 부담감 탓인지 최종 순위도 기대와 달랐습니다. 먼저 준결승에 나선 황대헌은 후방에서 지켜보다 3바퀴를 남기고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초반 격차를 좁히지 못해 5위에 그쳤습니다. 경기 후 한참을 앉아있던 황대헌은
불만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이어 열린 파이널 B 경기도 기권에 랭킹 포인트마저 포기했습니다. 박지원은 조 1위로 준결승을 통과해 부상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결승에서는 4바퀴를 남기고 역전을 허용했고 다시 리드를 잡지 못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코치진과 대화하던 박지원 역시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으로 인터뷰 없이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길리가 이미 국가대표를 확정한 여자부는 결승에서 심석희와 최민정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승부를 벌였고 심석희가 1위, 최민정은 5위로 첫날 경기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식목일인 오늘도 날이 무척 따뜻했습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아이들이 흙을 만지며 산에 나무를 심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나무를 심기에 적당한 온도는 5에서 7도선. 그런데 최근 1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을 살펴봤더니 식목일을 제정할 당시보다 2.5도가 상승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는 따뜻한 4월인데요. 기후변화에 맞춰서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말인 내일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커질 텐데요. 양주의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지지만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고요. 또 아침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또 아침 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8도, 춘천 5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치솟는 등 올 들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